제가 유튜브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한 코너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얘기했던 거라면 저도 결혼과 인생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.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결혼과 인생을 제가 대담 형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저는 이제 가끔씩 소개를 드린다가 저희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첫 번째 순서는 그래도 저희 선우 회원들한테 과거의 선우 회원들이 기억하는 우리 이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분이세요. 그래서 그분이 저희에게 줬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시작합니다.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. 진보 보수 모르고요. 좌우 모릅니다. 결혼만 있을 뿐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비록 이제 대담은 아니지만 저희 선우 회원에게 본인 네 분의 결혼 스토리를 보내주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를 좀 소개하는 걸로 저희 코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그분께서 저에게 청와대 초청하셔가지고 점심 식사로 주셨던 도미찜이죠. 그 자리,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요. 그 전에 이제 저희 선우 회원들께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본인의 네 분의 결혼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주셨고, 한때 인터넷에 소개를 했었는데 선우 커플단넷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 영상으로 소개를 했고, 그 당시에 선우 회원들 기억하지만 저희가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대통령 퇴임 후에 봉화마을에 계실 때 저희 선우 회원이 남녀 미팅 이벤트에 사랑의 버스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싱글 남녀들이 이제 짝을 맺어가지고 사랑의 버스에서 이성도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께 격려도 드리기 위해 봉화마을에 갔던 기억이 있고, 그 차에서도 결혼 커플이 또 몇 쌍이 나왔었습니다. 그때 봉화마을에서 저희 선우 회원들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잠깐 나오셔가지고 인사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다시 차로 들어가시는데 대통령님 사랑해요라고 할 때 그때 잠깐 돌아서서 저희 쳐다보셨던 그때 좀 어떤 감동하시던 그 표정은 역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. 저희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네 분의 결혼 커플 스토리 선우 회원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. 선우 회원들께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요. 예.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께서도 보내주셨지만 오늘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결혼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제목은요, 알면서도 딴청 부리는 그녀가 딱 제 타입이었습니다. 우리 부부는 경남 진영의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랐습니다.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두었던 그녀를 제대 후 고시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책을 빌려주고 받는 평범한 사이였다가 나중에는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발전했습니다. 그녀는 자신을 향한 내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시침을 뚝 떼고 딴청을 부리다가 근 1년이 다 되어서야 마음을 열었습니다. 저는 예나 지금이나 지적이고 자존심 강한 여성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그런 저의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. 고상한 문학소녀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연. 하지만 동전의 앞 뒷면처럼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이상형과의 결혼생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더군요. 나는 아내가 문학을 좋아하는 고상하고 품이 있는 여성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고, 그런 그녀의 모습은 결혼 전 내가 마음 졸이며 사모하던 처녀 양숙씨가 아니었습니다. 고등학교 때 내가 제일 무서워했던 훈육주임 선생님을 닮았다고나 할까요? 늦여름밤의 밤하늘의 은하수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. 그래도 우린 소박하지만 남들이 흔히 갖기 어려운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. 몇 킬로나 되는 두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
늦여름 밤하늘의 은하수는 유난히도 아름다웠고 눈길을 건너라면 벼 이삭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사되어 들판 가득히 은구슬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. 동화 속 세상 같은 그 속에서 아내는 곧잘 도스토예브스키의 작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.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당시 나는 동네 앞 들판 건너산 기슭 토닥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끝나가던 무렵 덥고 잘 담요를 집에서 갖고 나왔습니다. 그때 양숙 씨를 만나 그 두 길을 어김없이 함께 걸었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던지 무연이랑 양숙이랑 담요를 갖고 다니며 연애한다는 소문이 퍼져 변명 한마디 못하고 낭신을 당했었습니다. 이렇게 우리는 2년 가까이 커피값 한 푼 안 들이고 순전히 맨입으로 연애를 했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. 아내에게 구박을 받다 보면 아내가 마귀 할멈처럼 미워지다가도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며 흐뭇해집니다.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. 우리가 결혼할 때 양거의 반대가 심한 편이었습니다. 당시 저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때라 처가에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고 저희 쪽에서는 시험 합격을 자신하고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의 혼처를 구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. 결혼은 그 이상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조건을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 없었습니다. 저는 성격과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부부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다르다면 결혼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왕자와 공주가 되기 전에 신하와 시녀가 되자. 가끔 결혼식 주례를 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. 너무 큰 기와집을 짓지 마십시오. 그렇다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. 30년쯤 인생을 더 산 선배로서 내게 결혼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결혼은 쉽게 말해 둘이 함께 기와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남자의 경우는 내가 왕자가 되고 상대는 시녀가 될 것을, 여자는 반대로 내가 공주가 되고 상대가 하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왕자고 또 한 사람이 공주라면 그 집에는 시녀도 하인도 없습니다. 왕자도 공주도 아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혹시 상대를 시녀나 하인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. 바꿀 것이 있다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바꿔야 한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행복한 결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인생을 끝없이 개척하고 도전해온 사람입니다. 고졸 학력으로 독학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정치 풍토 개선을 위해 여러 역풍에 도전하며 살았습니다. 그래도 결혼을 포함한 내 인생의 질환은 운명인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결혼에서는 운명적인 요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래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용진이 만난 사람,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우회원에게 보내주신 네 분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